하나뿐인 아들의 인생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자, 이담희 양을 처음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핸드폰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까지 쳐놓고 며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들 혁재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라고 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제게 무언가 숨기는 법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긴장감과 설렘을 어미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장소는 제가 가끔 지인들과 찾는 한정식 집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 정갈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혹시라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룸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은 일찍 도착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앉아있자니 20해 넘게 키워온 아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갓난아기 때 제 품에 안겨 칭얼거리던 모습,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버이날 카드를 써서 제 손에 쥐어주던 작은 손. 그 아이가 이제 한 여자를 책임지겠다며 제 앞에 소개하러 온다니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엄마 먼저 와 계셨네요. 룸 미닫이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혁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 녀석인데 오늘은 제법 신경 써서 고른 듯한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 평생의 관심사가 될 한 사람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담희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첫인상은 정말이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희고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어쩜 저리 예쁘게 자리 잡았는지 활짝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가 참 선하고 예뻐 보였어요. 제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여자 이야기를 하며 얼굴을 붉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담희 양은 제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어머님 차 좋아하신다고 혁재 씨한테 들어서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포장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목재 상자에 담긴 보이차 세트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놀라기도 잠시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예쁜지 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담희 양을 아들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혁재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제게 담희 양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죠. 엄마, 담희 씨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착하고 현명하고 또 얼마나 야무진데요. 어머님 아니에요. 혁재 씨가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담희 양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식사가 나오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담희 양에게 회사 생활은 어떤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담희 양은 막힘없이 그리고 아주 상냥한 말투로 조목조목 대답했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시라고요. 모든 것이 평범하고 단란해 보였어요. 담희 씨 덕분에 우리 혁재가 더 늠름해진 것 같네. 엄마로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혁재 씨한테 많이 배우는걸요. 서로를 칭찬하고 추켜 세우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저는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혁재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엄마, 저 담희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올 줄 알았던 말이었지만
막상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다미 양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렁그렁한 눈망울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뭘 그런 걸 허락까지 받아? 너희 둘이 좋다는데 엄마가 반대할 이유가 있니? 우리 아들 장가간다니 엄마는 너무 기쁘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다미 양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제는 고맙습니다, 엄마. 라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고요. 그날 저는 두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분 좋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아들이 고른 여자는 참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웠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며느리가 될 다미 양에게 쏠려 있었어요. 아들에게만 쏟던 애정을 나눠줄 대상이 생겼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다미 양에게 전화를 걸어 백화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결혼을 정식으로 약속한 사이가 되었으니 내 며느리라는 증표가 될 만한 좋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다미 양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사코 사양했지만 목소리에는 기분 좋은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엄마랑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와. 라며 약속을 정했죠. 주말에 백화점에서 만난 다미 양은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팔짱을 스스럼 없이 끼며 어머님, 오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며 애교를 부리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정말 딸이 생긴 것만 같아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다미는 뭘 좋아하려나? 가방이라도 하나 볼까? 우리는 나란히 명품관이 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 눈여겨보던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방을 만드는 매장으로 다미 양을 이끌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사회생활을 하는 며느리가 어느 자리에나 격식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을 골라주고 싶었거든요. 다미야, 이런 건 어떠니? 디자인도 단정하고 가죽도 좋아서 오래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리킨 것은 차분한 베이지색 토트백이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보여주자 다미 양은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매보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이건 좀. 솔직히 저희 나이대는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조금 올드해 보여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올드하다는 단어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은 나랑 다르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세대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머쓱해하며 그럼 다미 양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골라봐 라고 하자 다미 양의 얼굴이 그제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그럼 저 잠깐 보고 올게요. 다미 양은 제 팔을 놓고는 망설임 없이 다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화려한 디자인의 가방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눈을 반짝이며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방금 전 우리가 있던 매장의 가방보다 2배는 비싼, 누가 봐도 나 명품이다 하고 소리치는 듯한 디자인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고 잠시 숨을 삼켰어요. 제 딴에는 큰 마음 먹고 준비한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죠. 이왕 사주실 거면 이걸로 사주세요, 어머님. 이게 루이비통 신상인데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예요. 이거 하나는 있어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요. 꿀리지 않는다는 말이 또 한 번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물의 가치를 고마움이나 디자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생각하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이제 막 며느리로 맞이할 아이의 길을 꺾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 우리 다미가 좋다니 그걸로 해야지. 점원의 사모님 정말 멋지세요. 하는 칭찬과 다미 양의 어머님 최고. 감사히 잘 맬게요. 하는 환호성을 들으며 결제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는 내내 다미 양은 새 가방을 품에 안고 행복해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웃음 뒤에 가려진 무언가를 본 것만 같아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그저 제 기우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미 양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대신 정성껏 차린 집밥 한번 먹이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아들 녀석 밥 굶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이기도 했죠.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을 보고 다미 양이 좋아한다는 갈비찜이며 잡채를 만드느라 온종일 부엌에서 서성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도록 쓸고 닦으며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어요. 우와, 어머님, 집 너무 좋다. 혁재와 함께 집에 들어선 다미 양은 현관에서부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저는 어서 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라며 다미 양을 안으로 들였죠. 식사를 하기 전에 집 구경부터 시켜주었습니다. 제 집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 손길이 닿은 물건들로 채워진 공간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직접 빚은 도자기 화병, 여행지에서 하나씩 사모은 작은 그림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골랐던 원목 가구들, 모든 것에는 저의 시간과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엄마가 직접 만든 화병이야. 그리고 저 그림은 제가 신이 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다미 양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집안을 휙휙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거실 중앙에 서서 팔짱을 끼고는 마치 인테리어 평론가라도 된 것처럼 입을 열었어요. 우와, 어머님. 취향이 정말 고전적이시네요. 앤틱 가구 좋아하시나 봐요. 고전적이라는 단어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다미 양의 다음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희 신혼집 꾸밀 땐 이런 느낌은 완전히 빼고 싶어요. 그냥 모델하우스처럼 바닥부터 벽까지 다 화이트 톤으로요. 생활감 없는 거 있잖아요. 가구도 다 이태리 직수입으로 맞추고 요즘엔 다 그렇게 호텔처럼 꾸미고 살아요. 그게 세련된 거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이 다미 양의 말 한마디에 세련되지 못한 생활감 넘치는 낡은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함께 살 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굳이 제 집에서 제 면전에 대고 자신의 취향을 내세우며 저의 안목을 깎아내리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혁재가 눈치 없이 오, 다미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예쁘겠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제 속은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저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뒤였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식사는 불편하게 이어졌습니다. 다미 양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한 얼굴로
제 갈비찜을 맛있게 먹으며 연신 어머님, 음식 솜씨 정말 좋으세요. 라고 칭찬했지만 그 어떤 말도 더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솔직하고 당당한 요즘 세대의 표현 방식일 뿐인데 제가 늙은이처럼 속 좁게 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백화점에서 보았던 탐욕스러운 눈빛과 제 취향을 대놓고 무시하던 그 차가운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완벽해 보였던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아주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지만 선명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어 보았지만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내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아이들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이 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옷장을 몇 번이나 열고 닫았는지 몰라요. 너무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단아한 투피스를 골라 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 보여서 우리 형제가 사돈댁에 얕보일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었죠. 약속 장소는 다민의 집과 저희 집의 중간쯤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한식당이었습니다. 형제와 함께 먼저 도착해 앉아있자니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는지 물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아들 녀석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인지 넥타이만 연신 만지작거리더군요. 엄마, 너무 걱정 마요. 다민의 부모님 좋은 분들이셔. 아들이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식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다미 양과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다미 양은 지난번보다 한층 더 화사하게 꾸민 모습이었고 양옆에 두 분이 바로 사돈 될 분들이었죠. 안사돈은 첫인상부터 아주 화려한 분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브랜드의 옷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눈빛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바깥사돈은 비교적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에서 좀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형제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미를 예뻐해 주신다고요. 안사돈이 악수를 청하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 말과 달리 손에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되었어요. 다민의 부모님은 형제의 회사나 직급, 연봉 같은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인사 담당자가 면접을 보는 것처럼요. 저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빠질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질문이 계속될수록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제가 참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우리 다미가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네. 안사돈의 칭찬에 제가 별 말씀을요. 다미 양이 워낙 예쁘고 싹싹해서 저희 아들이 복이 많은 거죠. 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어요. 안사돈이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대화의 주제를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들이신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아이들 힘만으로는 어려울 테고 부모들이 좀 보태줘야죠. 라며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담이 양이 생긋 웃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 말이에요. 강남에 갖고 계신 아파트. 지금 세입자 곧 계약 끝난다면서요? 저희 거기서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순간 정적. 테이블 위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세입자가 버젓이 살고 있고 계약 기간도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제 명의의 투자용 아파트를 마치 자기 물건이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말하는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나 그랬구나. 마침 잘 됐네요. 요즘 강남 전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 데서 신혼 시작하면 우리 담이 어깨가 셔츠처럼 쫙 펴지겠네. 사부인께서 센스가 있으시네. 센스가 있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건 명백한 압박이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을 아들 내외에게 넘기라는 무언의 요구였죠.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집은 아직 세입자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아서요.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한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이 양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혁재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오빠, 나한테는 곧 계약 끝난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니. 그게 엄마랑 나중에 상의하려고 했던 건데. 혁재는 진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미 담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흘렸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바깥사도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이때다 싶었는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하나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 한 채 못 해오면 어디 가서 장가 갔다는 말도 못합니다. 저희도 딸 가진 입장에서 최소한의 것은 받고 싶습니다만. 최소한의 것이라니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제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하는 아들의 옆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저 착하고 순하던 아들이 언제부터 제게 상의도 없이 저런 약속을 하고 다녔을까요? 상견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담이 양이 어느 날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더없이 살가웠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요즘은 예물로 뭘 받는지 아세요? 명품 가방, 고급 시계, 모피 코트. 이 세 가지를 예물 삼총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친구 영미는 이번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님한테 세 가지를 다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저 너무 부러웠잖아요. 저는 담이의 의도를 모를 만큼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애둘러 말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도 그 삼총사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담이야, 그런 건 다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란다. 서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마음만 표현하면 되는 거지.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에이, 어머님. 그래도 남들하는 만큼은 해야 제 얼굴이 살죠. 나중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너는 시댁에서 뭐 받았니? 하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혁재 씨 얼굴도 있는 건데. 혁재 얼굴은 왜 거기서 나오는지. 결국 자기 체면 때문이면서 아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만
꾹꾹 참고 차분히 타일렀어요.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서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마음 말이야. 형식적인 예물보다는 너희 살림의 보탬이 될 만한 실질적인 걸 해주는 게 어떻겠니? 실질적인 거요?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게 제일 좋죠. 담이 양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듯 했어요. 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지친 목소리로 알았다. 한번 생각해보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혁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혁재는 한참을 쭈뼛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담이한테 전화 받았어요. 예물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같던데. 너도 들었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제발 엄마 편을 들어주길, 담이가 조금 과한 것 같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습니다. 엄마, 그냥 담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담이가 남들한테 기죽는 거 저는 보기 싫어요. 혁재야, 그건 기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결혼은 허영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분수에 맞게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시작해야지. 분수요? 엄마, 담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엄마 세대랑은 다르다고요. 그냥 엄마는 저희가 해달라는 대로 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나머지는 담이랑 저랑 알아서 할게요. 돈만 보태달라는 말.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던가요?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혼을 거래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쳤던가요? 눈앞의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착하고 속 깊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담이라는 여자의 욕망을 대변하는 앵무새가 되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담이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제 말은 더 이상 그에게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이 결혼을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꼴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담가두었던 밑반찬 몇 가지를 통해 담아 담이 양의 회사 근처로 향했어요. 아무리 밉고 서운해도 밖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정이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회사 로비에 맡기고 오려는 생각이었죠. 담이 양이 근무하는 대기업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점심시간인지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우고 반찬통을 들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빌딩 1층에 입점한 카페의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담이 양이었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이 양의 표정이, 목소리가 제가 알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장된 손짓을 섞어가며 무언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은 제가 아는 상냥하고 수줍음 많던 담이 양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에, 아니 어쩌면 불길한 예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카페 입구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남자 집안 배경 같은 거 따져? 요즘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다미의 친구가 말하자 다미는 코웃음을 치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따져야지, 당연히. 사랑? 그거 3년이면 다 식어. 결국 남는 건 돈이랑 조건이야. 우리 시어머니? 완전 순진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이번에 상견례 때 강남 아파트 달라고 대놓고 질렀잖아. 처음엔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결국 혁재 오빠가 구워 삶으니까 넘어오게 생겼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 오빠는 어때? 괜찮아? 혁재 오빠? 좀 답답하고 재미는 없지. 센스도 없고. 근데 뭐 어때? 대기업 다니고 외아들에 시어머니 재산도 꽤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평생 ATM으로 쓰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결혼해서 일단 그 아파트부터 내 명의로 돌려놓고 월급 통장 내가 관리하면 게임 끝이야. ATM. 내 아들이, 내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저 아이의 입에서는 고작 현금 자동 인출기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카페 안의 두 사람은 자기들 이야기에 빠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ATM이라는 단어와 게임 끝이라는 말이 무한히 반복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다미 양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배경과 제 재산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예전에 다미가 했던 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했던 말들. 정말일까요? 그 화려한 안사돈의 모습 뒤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 의심의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어 아는 사람이 많았죠. 저는 염치불구하고 전화를 걸어 다미의 아버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사장 말씀이시군요. 잘 알죠. 그런데 사모님, 혹시 그 집안하고 사돈이라도 맺으실 일 있습니까? 아, 네. 실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허허, 이거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양반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 쓴 지가 언젠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골맞어요.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모님 괜히 엮였다가 피 보지 마시고 사람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묵직한 충고. 그것은 제가 품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다미가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었어요.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동아줄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아줄이 하필이면 제 아들이었던 거고요.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해야 할까? 이미 다미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쓰인 아들이 과연 내 말을 믿어줄까?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주말 저녁에 아들을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혁재야, 앉아보렴.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저 담이 양 말이다. 엄마가 최근에 담이 양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 저는 며칠 전 카페에서 우연히 엿들었던 통화 내용과 그녀의 집안이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차분하게 감정을 빼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말이 끝났을 때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엄마가 다미를 미워해서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엄마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혁재야, 꾸며낸 게 아니야. 엄마가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이야. 뭘 들어요? 뭘 확인해요? 엄마가 뭘 안다고 제 여자친구를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담이 그런 애 아니에요. 엄마가 뭘 오해한 거겠죠?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아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몰아붙였습니다. 결혼 앞두고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령 집안이 좀 어려우면 어때요? 제가 사랑하는 건 담이라는 사람 자체이지 그의 집안 배경이 아니라고요. 엄마는 너무 속물이세요. 속물이라니요. 정작 속물은 따로 있는데 그 화살이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진심은 아들에게 조금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제게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담이 욕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저 엄마 안 보고 살지도 몰라요.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과 저 사이에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이제는 온전히 저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처참하게 끝난 후 저희 집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혁재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어요. 저는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확신과 그러다 아들을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예전보다 더 자주 제게 전화를 걸어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아들 때문에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다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예물을 보러 가자는 것이었죠. 이미 마음이 떠난 결혼이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해야 했기에 저는 그럼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다미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백화점 예물 코너로 향하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 이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다미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매장으로 저와 혁재를 이끌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속 다이아몬드들이 교활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해줄 만한 단아한 진주 세트나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쪽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미야, 이런 건 어떠니?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우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리킨 진주 세트를 본 다미는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유리알을 보듯 한번 쓱 쳐다보더니 곧장 매장 직원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어요.
저기요, 여기 신상 중에서 제일 큰 다이아 세트로 보여주세요. 직원이 특급 대우를 하듯 벨벳 상자에 담긴 세트를 꺼내왔습니다. 누가 봐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제 아들 두세 달치 월급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다미는 그걸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워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응, 다미야.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혁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다미야,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구나.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지. 제가 조심스럽게 예산 문제를 언급하자 다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안에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제 친구 영미는 이거 2배 되는 거 받았다고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직원들의 동정하는 듯한 눈빛,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저를 능력 없고 인색한 시어머니로 며느리의 길을 꺾는 못된 사람으로 한순간에 만들어버린 겁니다. 혁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다미야, 그만해. 사람들이 보잖아. 하고 말렸지만 다미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때서? 없는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해주실 것처럼 하다가 꼭 막판에 이러시니까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 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화점 옥상 정원 벤치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서러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아이는 저를 부모로, 어른으로 존중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또 터지고 말았어요. 다미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저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저희 웨딩 촬영 스튜디오 잔금을 오늘까지 내야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한데 제 카드가 한도가 꽉 차서 결제가 안 돼요. 어머님이 일단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날 바로 갚아드릴게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다미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하며 애교 부리는 목소리에 예물숍에서의 서운함도 잠시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혁재 카드가 아니라 다미 명의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그 명세서에는 며칠 전 날짜로 백화점 300만 원 할부 상환이라는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백화점은 며칠 전 다미가 제게 사달라고 졸랐던 그 명품 가방을 산 곳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잔금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카드값을 갚았던 겁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대담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들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게 할 수밖에요.
제 손으로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사랑에 눈이 멀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제 아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엄마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오래전 명함을 받아두었던 흥신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껄끄럽고 내키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사장님, 저 김인주입니다.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용한 뒷조사를 의뢰하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진흙탕 싸움에서 제 아들을 구해내기 전까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그날 밤 처음으로 독한 술을 입에 댔습니다. 쓰디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흥신소에 전화를 걸고 난 후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여자의 실체를 벗겨내야 한다는 투사 같은 의지가 솟아오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도끼를 품고 괴물처럼 변해가는 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아 몸서리를 쳤습니다. 혁재는 여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 서늘한 시선은 제 가슴을 매일같이 베어냈습니다. 그런 살얼음판 같은 날들을 보내던 중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 최종 계약을 하고 식사 메뉴를 시식하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제 마음처럼요.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들의 탐욕 앞에서 무너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시작부터 냉랭했습니다. 혁재는 운전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고 뒷좌석에 앉은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정막을 깬 것은 언제나처럼 담이었습니다. 아, 진짜 여기로 정한 거 너무 후회되네. 강남에는 훨씬 더 좋고 세련된 곳이 많은데 어머님은 왜 굳이 이런 데를 고집하셨을까? 예식장은 혁재의 회사 동료들이나 제 지인들이 오기 편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 곳으로 제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곳이었습니다. 처음 함께 방문했을 때 다미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죠.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부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좁잖아. 하객들 불편하게. 어머님은 차가 없으시니까 이런 건 잘 모르시나? 그 비아냥거림에 대꾸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침묵을 지켰어요. 예식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미의 불평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머, 로비가 이게 뭐야? 층고도 낮고 샹들리에도 촌스러워. 사진발 정말 안 받겠다. 그녀는 마치 자기가 이 예식장을 돈 주고 사는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약실로 안내받는 짧은 복도를 걸으면서도 벽지 색깔이 왜 이래? 바닥 대리석도 싸구려 같아. 라며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혁재는 옆에서 담이야. 그래도 막상 시작하면 괜찮을 거야. 라며 쩔쩔매며 그녀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고 비굴해 보이는지 저는 차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약실에 앉아 상담을 시작하자 다미의 아나무인 격태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장의 설명을 중간에 몇 번이나 끊고 전문가인 그 사람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식사는 무조건 최고급 코스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객들한테 없어 보이게 웬 뷔페예요? 그리고 꽃 장식은 이걸로 안 돼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게 있는데 전부 수입산 흰색 꽃으로만 장식해야 고급스러워 보인다고요.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바꿔주세요. 상담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객님, 그 꽃은 저희가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라고 말하자 다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렵다니요? 돈을 더 주겠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능력 없는 거 티네요? 어떻게든 구해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공간에 있다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심호흡을 하며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있는데 화장실 문 밖 복도에서 다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저를 따라 나온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목소리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야, 나 지금 시어머니랑 예식장 와 있거든? 아우, 진짜 저 늙은이랑 같이 다니려니 기 빨려서 죽을 것 같아. 저는 저도 모르게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어요. 아니, 무슨 예식장을 골라도 이렇게 촌스러운 데를 골랐는지 몰라. 내가 계속 짜증내니까 이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어휴, 답답해 진짜. 예식장만 오늘 계약하면 이제 저 여자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도 별로 없겠지. 다미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명랑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제 귀에 파고들었어요. 응, 강남 아파트? 거의 넘어왔지. 내가 우리 혁재 오빠를 얼마나 볶았는데. 오빠는 완전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완전 순진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결혼하겠어. 그 아파트 하나 보고 하는 거지. 받자마자 싹 다 뜯어고치고 내 스타일로 인테리어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명의만 빨리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게임 끝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이라고. 게임 끝.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차가운 화장실 타일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내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저런 끔찍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니. 제가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통화를 마친 다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약실로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약실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은 제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미가 웨딩 플래너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니, 플래너님이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요? 진짜 답답하시네.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플래너님보다 이 분야에 대해 더 잘 알겠어요. 젊은 웨딩 플래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혁재는 옆에서 다미야, 제발 그만해. 왜 그래 정말. 이라며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다미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오빠는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내 결혼식이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데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못하잖아.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슬픔도
배신감도 미움도 아니었어요. 저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오직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저런 괴물의 소나기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예약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장에 세 사람 모두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웨딩 플래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미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거라.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다미는 제 기세에 눌려 순간 입을 닫았지만 곧이어 언제 그랬냐는 듯 특유의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보셨죠? 이분이 일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저는 완벽한 결혼식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굳어있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혁재야, 오늘 계약은 없던 걸로 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다. 제 단호한 태도에 혁재와 다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예식장을 나오는 길에 저는 이미 제 아들의 파혼을 결심한 후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혁재의 굳은 옆모습, 백미러로 보이는 다미의 불만 가득한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 세 사람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저 아이는 분명 또 거짓말을 할 테고 혁재는 그 거짓말에 또다시 넘어갈 것이다. 증거가 필요하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옆자리에서 다미가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갑자기 왜 그러신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 결혼식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게 모든 엄마 마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시네. 오빠 너무 서운해. 혁재는 담이야. 일단 집에 가서 얘기 들어보자. 엄마가 저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어설프게 저를 변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고 이제부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앉아 가쁘게 차오르는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곧바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예식장에서 모욕을 당했던 웨딩 플래너의 연락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식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원 소개란을 뒤져 그녀의 이름과 직통 번호를 찾아냈어요. 전화를 걸기 전 저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늘 일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텐데 제가 또다시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대로 힘이 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너님. 저는 오늘 오후에 상담했던 고혁재 군의 어머니 김인주라고 합니다.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아이가 아직 어려서 너무 무례하게 굴었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플래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은 플래너님께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혹시 사실 그대로 증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플래너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녀는 제 부탁에 무척이나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고객과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이 직업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플래너님께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하거나 사실 확인서를 간단하게라도 한 장 써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제 간절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허락을 받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얼마 전 흥신소에서 보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넣어두었던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란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과 빽빽하게 타자로 친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미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업체는 이미 수년 전 부도가 나 명의만 남아있는 유령회사였고 다미의 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다미 본인 역시 여러 개의 카드 돌려막기로 신용불량자 직전의 상태였으며 보고서에는 그녀가 소위 어장 관리를 하듯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나며 값비싼 선물을 받아온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다미가 혁재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라운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건 단순한 허영이나 욕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였고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식장 플래너와의 통화 녹음 파일, 흥신소 보고서와 사진들, 다미에게 300만 원을 송금했던 내역, 그리고 오늘 화장실에서 엿들었던 그녀의 통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모이자 이담이라는 여자의 끔찍한 실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혁재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다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혁재는 저를 보더니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왜 그러셨어요? 다미가 많이 놀랐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일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혁재야. 제 평소답지 않은 목소리에 아들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저녁 엄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잡지 마라. 제 어조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내일 저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것이고 저는 그 무대의 연출가이자 동시에 주연 배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사명감만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다음 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혁재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을 테지만 그날 식탁 위에는 저녁 대신 제가 밤새 정리한 서류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식탁 위에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더니 마치 취조실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아들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하려는 얘기가 뭐예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저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아들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이걸 열어보기 전에 엄마 이야기부터 들어주렴.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그럴 수 있겠니?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마치 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듯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다미를 만나고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부터 백화점에서 노골적으로 비싼 가방을 요구했던 일, 저희 집에 와서 제 취향을 무시했던 일까지. 혁재야,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생각했어. 내가 늙어서 속이 좁아진 거라고. 요즘 젊은 아이들의 솔직한 표현 방식일 뿐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그렇게 애써 나 자신을 다독였단다. 제 차분한 고백에 아들은 팔짱을 낀 채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던 일, 예물 문제로 저를 압박했던 일,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참아냈던 이유. 엄마는 너를 믿었으니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내가 보지 못하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엄마는 바보처럼 참고 또 참았어. 하지만 아니더구나.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어요. 회사 앞에서 우연히 엿들었던 통화 내용. 너를 ATM에 비유하고 나를 순진한 시어머니 취급하며 이 결혼을 게임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다미의 집안이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사실과 스튜디오 잔금을 핑계로 300만 원을 빌려가서는 자신의 명품 할부금을 갚는 데 썼다는 사실까지.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들의 얼굴은 불신과 분노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어제 예식장에서 있었던 일과 화장실에서 직접 들은 통화 내용까지 모두 털어놓았을 때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아들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지어낸 이야기죠. 그렇죠? 다미를 쫓아내고 싶어서, 이 결혼을 망치고 싶어서 엄마가 소설을 쓴 거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다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혁재야, 지어낸 게 아니야. 모두 사실이야. 사실? 뭘로 증명할 건데요? 엄마 말만 듣고
제가 어떻게 다미를 의심해요. 다미는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 없어요. 엄마가 다미를 미워해서 엄마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괴물이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들의 행복을 질투해 이간질하는 사악한 마녀로 보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진심이, 제 사랑이 아들에게는 그저 아기에 찬 거짓말로만 들리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거부의 표시였죠.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서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돌아보았고 저는 아까 밀어주었던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줄 알고 엄마가 증거를 좀 모아봤다. 아들은 제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증거요? 엄마의 망상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저는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미 아버지 회사의 부도 증명서와 채무 목록이다. 흥신소를 통해 알아본 내용이야. 그리고 이건 다미의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 현황. 엄마한테 300만 원을 빌려간 바로 다음 날 백화점 할부금을 상환한 내역이 여기 똑똑히 찍혀 있구나. 아들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진들은 뭐냐고? 내가 출장 갔을 때 다미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란다. 이 남자에게서 최고급 목걸이를 선물 받았더구나.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겠지. 아들은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USB 하나와 녹음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소형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예식장 플래너와 통화한 내용이다. 다미가 그분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렴. 내가 그토록 감싸던 그 여자의 진짜 목소리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플래너의 지친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어제 있었던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혁재야. 엄마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미를 믿고 싶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 내 인생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이 결혼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온전히 너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을 생각이야.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실에 홀로 남겨진 아들이 그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보며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제발 내 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그 지옥 같은 사랑에서 스스로 걸어 나올 용기를 내주기를. 그날 밤 저희 집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보다 더 무겁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눕지도 못하고 방문에 가만히 귀를 대고 있었어요. 행여나 아들이 절망 속에서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마도 제가 펼쳐놓은 그 지옥 같은 진실의 조각들 앞에서 망부석처럼 굳어 있을 테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녀석의 방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문에서 떨어졌어요. 아들은 증거들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의 방에서는 밤이 새도록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그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방에서는 간간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에 맞은 것처럼 억눌린 고통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어요. 때로는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차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지금 저 문 너머에서 제 아들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가 실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끔찍한 시간. 그 고통을 상상하니 차라리 제가 대신 겪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아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요? 차라리 모르게 두는 편이 거짓된 행복일지라도 그것을 지켜주는 편이 나았던 것은 아닐까요? 수만 가지 후회와 의심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는 아프더라도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어야만 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아들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자는 척 실눈을 뜨고 아들을 훔쳐보았습니다. 밤사이 아들은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핏발이 선 퀭한 눈, 푸석푸석한 피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 아들은 잠시 거실에 서서 허공을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혁재야, 어디 가니? 자는 척하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 신발을 신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소진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미세하게 서려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마도 제 말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올 때 마주치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았어요. 저는 아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고 아들의 방을 깨끗이 청소해 둘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며칠 동안 아들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희를 상담했던 웨딩 플래너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해요. 플래너는 처음에는 곤란해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을 열고 그날 다미가 했던 모든 만행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가 건네준 흥신소 보고서를 들고 그 안에 적힌 인물들을 하나씩 만나러 다녔습니다.
다미에게 속아 명품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고 마음을 줬던 또 다른 남자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피해자인 혁재의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미가 그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혁재에게 했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신다. 곧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된다. 결혼하면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해주겠다 등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의 레퍼토리였습니다. 아들은 또한 다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랑스럽기만 하던 그녀의 일상이 진실을 알고 보니 온통 거짓과 과시로 가득 찬 허상의 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혁재가 사준 적도 없는 명품들, 가본 적도 없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남자들에게서 얻어낸 전리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은 길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에 걸친 스스로의 조사를 통해 아들은 제가 건넨 진실의 조각들을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후에야 아들은 마침내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날 마침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아들이 며칠 만에 제정신인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아주 작고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스피커폰으로 통화할게요. 잠시만 들어봐 주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다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다미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디야? 며칠 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나 너무 걱정했어. 아들은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잔뜩 당황하고 절망한 목소리로요. 다미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아파트 말이야. 그 집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한대. 위약금까지 물어주겠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데 엄마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당장 집 구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어쩌지?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상냥하고 애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그녀의 본래 목소리였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 엄마도 미안해 하시고. 우리 일단 다른 전셋집이라도 알아볼까?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미가 폭발했습니다. 전화기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었어요. 장난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이 결혼 왜 해? 약속이랑 다르잖아. 그 아파트 하나 보고 내가 지금까지 오빠 비위 맞춰주고 그 답답한 엄마 상대해 준 건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야, 고혁재.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야, 고혁재.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너 같은 재미없는 놈을 뭐 좋다고 만나주는 줄 알아? 다 그 아파트 때문이었어. 너네 엄마 재산 보고 참고 만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엎어? 이 사기꾼 같은 인간들아. 사기꾼. 그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줄이야.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미의 욕설과 저주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죠. 제 아들이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 한마디에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마침내 그 지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혁재는 며칠 동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잠만 자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10수년을 함께한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죠.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주고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끔찍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미와 그 가족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이 마침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텅 비어 있던 눈에는 슬픔을 이겨낸 자의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끔하게 샤워를 하고 제가 차려놓은 밥을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마친 후 제게 말했어요. 엄마, 다미 씨 직접 만나서 끝내야겠어요. 엄마도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당연히 같이 가야지. 저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끝낼 수도 있는 관계였지만 제 아들은 비겁하게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히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다미에게 연락해 다음 날 오후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를 택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약속 장소에 나가는 길, 혁재는 운전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졌어요. 커피숍에 먼저 도착한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미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약속 시간에 거의 맞춰 다미가 커피숍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악을 쓰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얼굴에는 상냥한 미소를 띤 채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직 혁재가 모든 것을 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를 구슬리고 회유해서 다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었겠죠. 어머님, 오빠 먼저 와 있었네. 내가 조금 늦었지? 다미는 혁재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그날 전화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신혼집 문제를 그렇게 갑자기 통보하실 수가 있어요? 저 너무 서운했어요. 그녀는 시작부터 제 탓을 하며 억울하다는 듯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이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혁재는 오랫동안 다미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만에 혁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미 씨, 다미야가 아닌 다미 씨라는 호칭. 그 변화를 감지했는지 다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혁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커피숍의 소음을 뚫고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다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그녀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오빠한테 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 사이를 이렇게 망쳐놓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네. 모든 화살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혁재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이다미 씨. 혁재는 이다미 씨라는 말을 또박또박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줬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데? 다미는 불안한 눈빛으로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혁재는 봉투를 열어 그 안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미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명품 선물을 받는 사진들이었어요. 이 남자 기억나? 당신한테 이 목걸이를 사줬지. 내가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 남자를 만났더군.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사람한테는 차를 사달라고 졸랐다면서. 당신 도대체 몇 명의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거야. 다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게 뭐야? 다 합성 아니야. 오빠, 지금 이걸 믿는 거야? 이 여자가 이런 걸로 지금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잖아. 다미는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커피숍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발악은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혁재는 다미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 몇 년 전에 부도 났다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신다고 거짓말했지? 당신 카드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스튜디오 잔금 낸다고 300만 원 빌려가서 당신 카드값 막는 데 썼더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는 당신 걱정만 했는데. 혁재가 하나씩 진실을 읊을 때마다 다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했는지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다미는 갑자기 돌변하여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어 제게 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혁재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물잔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로 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와서 알았으면 어쩔 거냐고. 그래, 나 돈 때문에 너 만났다. 너처럼 재미없고 답답한 놈, 돈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만나주냐? 그 강남 아파트 하나 보고 내 엄마 비위 맞춰가면서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저급한 말들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녀의 본 모습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경악하는 시선 속에서 다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파혼해. 파혼하자고.
대신 위자료는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들인 내 청춘과 시간이 얼만데.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똑똑히 해줘야 할 거야. 소송할 거야, 내가. 위자료? 그 상황에서도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혁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사기 결혼을 시도한 사람에게 줄 위자료는 없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지. 앞으로는. 혁재는 그 말을 끝으로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다미가 무어라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을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 아래 섰을 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다미와의 지옥 같던 삼자대면이 끝나고 저희 모자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후련함도 잠시, 파혼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고 지저분하게 몰아쳤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온갖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듯이 저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다미와 그 가족들의 집요한 연락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저와 혁재의 핸드폰으로 번갈아가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미는 혁재에게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오빠 발 씻는 물이라도 마시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왔고, 안사돈 될 뻔했던 여자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애들이 만나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구실 수 있냐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하소연은 협박으로, 애원은 욕설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무심코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미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김인주 씨 맞지? 당신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어디서 멀쩡한 처녀 인생을 망쳐놓고 오리발이야. 당신들이 먼저 우리 다미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렸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났는지 그는 더욱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재산 좀 있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우리 다미가 받은 정신적 충격, 우리 집안이 입은 명예훼손, 이거 다 어떻게 보상할 건데? 당장 위자료 준비 안 하면 내가 당신 아들 회사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아파트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 줄 알아.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저희 변호사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곧 공식적인 내용 증명이 댁으로 발송될 테니까요. 제 차분한 대답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이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소개해 준 적이 있던 로펌에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오히려 저희가 다미를 사기 결혼 미수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저희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 증명이 다미의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이다미 씨의 기망행위와 부정한 행실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향후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있을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였죠. 그 서류 한 장이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했는지 그날 이후로 다민의 가족에게서 걸려오던 모든 연락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은 것은 이 파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이미 예약해 두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하는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일가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좋은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고 둘러댔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친척들은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그 계집의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니. 라며 오히려 제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어요. 혁재는 예식장과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에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이 아까웠지만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한 값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했죠. 그 모든 뒤처리 과정은 고되고 피곤했지만 썩은 이를 뽑아낸 후에 시원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삶을 좀먹던 독버섯을 마침내 뿌리째 뽑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저희의 일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혁재는 제 옆에서 말없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혁재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뜨개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혁재야, 왜 이래? 일어나. 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목소리가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한테 상처드리는 말만 하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어서 하마터면 엄마까지 잃을 뻔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그 지옥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무릎 꿇은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제 옆에 앉히고 그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아들. 다 괜찮아.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지. 너는 이번 일로 아주 비싼 인생 공부를 한 셈 치면 돼. 그걸로 된 거야.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 눈물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저희 모자의 관계는 이 아픈 시련을 함께 겪어내며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저희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다시 제 작은 공방에서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구우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고 혁재는 회사 일에 더욱 매진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며
못다한 모자간의 정을 나누었어요.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저희는 공방 앞 작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렇지? 제 말에 혁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엄마. 만약 그때 엄마가 그 모든 걸 모른 척 하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아마 겉으로는 번듯한 가정을 꾸린 척 웃고 있겠지만 속으로는 내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겠지. 아들은 이제 그 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요. 쓴소리를 해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온몸으로 막아서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걸 엄마가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요. 저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사람을 보는 눈과 사랑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픔은 아들을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값진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툇마루 너머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그리고 얼마 전 겪었던 그 끔찍한 폭풍 후,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화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믿고 사랑해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힘일 테니까요. 가을 햇살 아래 저와 아들의 그림자가 길고 따뜻하게 늘어져 있습니다.